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84회 군주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일주일간 근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근황에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 얼마나 자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다 봤습니다. 약간 저희가 사이비 다루고 나서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느낌이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편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많이 사그러들 때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 소송도 지금 걸려 있고 네. 내려갈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단 사이비를 저희가 다룰 때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양적인 수준 혹은 뭐 이론적인 수준에서만 다뤄가지고 맞아. 예.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맞아요. 저게 현실이었던 사람들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분노하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맞아요. 두 분은 보셨나요? 저는 얘기만 듣고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네. 못 봤어요, 아직. 저는 뭐 사이비 전문가로서 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그 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조금 쫄보들이라서 네. 좀 애둘러 말했잖아요. 네. 특히나 제가 에피소드를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혹여나 전혀 이런 실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에피소드를 들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다큐를 보신 분들보다는 심각성을 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심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그렇게 구성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될까 봐 그랬던 건데 네. 막 차라리 그냥 다 까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더 심각성을 위해서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큐 보면서 했어요. 네. 팟빵 가처분 신청 들어와요. 물론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지만 나는 신이다 보면서 저도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네. 네. 저 지인들이랑 얼마 전에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 이야기 하다가 아는 척 좀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네 학교에도 그런 사이비를 가장한 동아리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학교에는 그 동아리를 퇴치하는 동아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아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이단 옆차기. 너무 귀엽죠? 귀엽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저희의 사이비 편을 생각을 맞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들어가실 수도 있어. 뿌락치로. 네. 제가 예전에 소름 돋는다. 중고거래 사기당한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고거래 사기친 사람 이름으로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네. 거기서 다 같이 막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 마련하고 이런데 알고 보니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거야, 그 사람이. 헐.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던 무서워. 기억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런 세력에 무조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소름 무섭습니다. 돋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이게 자신 있는 근황이었습니까? 네. 그거 다 본 사람 많지 않을까요? 맞아, 길어. 8회인가 그렇잖아. 그게 한 편이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전 얼마 전에 연극을 봤는데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작품을 봤어요. 와. 똑같은 내용으로 영화도 있고 네. 이제 네, 이거를 영국에서 2014년인가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져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시비아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셰익스피어와 이제 가상의 여인을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야기 자체도 너무 재밌고 무대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티켓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티켓값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세련되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저희 햄릿 에피소드를 듣고 그 연극을 보시면 더
좋은 건가요? 큰 상관은 상관없어요. 없어요. 큰 상관 없답니다. 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 너무 네. 재밌게 보실 것 그 같아요. 연극에 그 김유정 씨랑 정소민 맞아요. 씨가 캐스팅돼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오.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3월 26일까지 해서 이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끝났을 것 같고 네. 4월에 세종이랑 이천에서 공연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혹시 근처에 살고 계신다면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에피소드가 4월 끝날 때 조만간 2년 후에 다시 아. 올라올 수 있으니 찍자마자 그때 이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네. 좋고 아니면 영화라도 다시 보시는 거를 그러네요. 추천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연극계의 그 탤런트 분들께서 배우분들께서 많이 진출하셔가지고 네. 뭐 이슈 아닌 이슈가 됐더라고요. 네. 또 손석구 씨가 또 연극하신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현상이네요. 네. 아, 끝인가요? 음. 제 말로 끝나는 건가요? 아, 약간 흘러가는 말이었는데 여기서 끝나네요. 네, 순트님은 평가를 어떻게 내려주셔가지고. 네, 순트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왔는데요. 네. 저도 이 에피소드가 나갈 때쯤이면 거의 끝날 때쯤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그 이건희 회장님 컬렉션으로 이중섭 예술가의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네. 순트님 굉장히 친삼성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저 리움도 얘기 많이 하고 말이야. 의심스러워요. 지분 있으실까요? 장학생인가? 네. 네, 힘내주세요 삼성. 네. 네, 그래서 보고 왔는데요. 작품의 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00여 점의 작품이 나와 있었는데 예전에 이중섭 씨의 작품을 볼 때에는 그냥 한국적인 소호의 그림을 그린 작가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구성된 전시를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좀 감동스러운 면을 느끼고 왔어요. 되게 안타까운 삶을 사셨거든요. 네. 이번 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올 수가 있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4월 23일까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초반에는 예약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예약이 좀 널널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듣자마자 이제 가시면은 네.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이중섭 씨에 관한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나중에 되시면 네, 안 그래도 보고 와서 너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잘 나중에.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맞습니다. 전시 봤는데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같은 그림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와 진짜 너무 찡하더라고요. 아, 갔다 왔어요? 네, 옛날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작년 8월부터 한 전시여서 그렇구나. 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전시를 추천해 줬으니까 저도 전시 추천은 아니지만 제 네. 근황이 있습니다. 뭔가요? 아주 중요한 근황입니다. 네. 뭐죠? 저희가 드디어 네. 팟빵 댓글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와. 그게 본인 근황이라고? 제 근황이자 여러분 모두의 저희 모두의 근황입니다. 네. 하여튼 근황 날로 먹는데 아주 그냥. 근황입니다. 근황이에요. 그만큼 장빈정 씨가 맞아요. 이 방송에 빠져 사는 그쵸. 걸로. 그렇게 포장해 주셔야죠. 네. 방송과 본인을 이제 동일시하시는 그쵸, 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시점에는 구독자 500명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500, 1000 클럽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우와. 네. 드디어. 제가 만들었거든요. 500, 1000 클럽. 네, 들어왔습니다.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초에 순트님께서 공약이 아니라 목표를 저희 구독자 1000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약속은 또 아니죠. 네, 약속은 아니고. 네. 희망이죠. 그렇죠.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월이니까 가능할까요? 힘내주세요. 제 생각에는 500명 남았잖아요. 네. 저희 각자 100명씩 맞고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100명만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면 지금 만약에 내 옆에 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구독해봐라, 들어봐라 혹은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많이 전도해주시면 저희의 저희가 아니죠. 순트님의 네.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본인도 100명이 있습니다. 지금 100명의 요구가 있으니까 네. 남일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100명씩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네. 시즌2가 끝날 때 한번 뭐 좋은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1000클럽, 1200클럽이 딱 됐다 네.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쵸. 싶으면서도 네.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뭐예요? 센트님 욕심부리면 안 돼요. 지금으로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조울증이에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왜 저래? 왜냐면 안 될 것 같거든. 일단 실드를 한번 쳐고 네. 발을 한번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청취자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구독자 500명도 되고 댓글도 1000개가 넘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근황을 여기서 마치도록 뻔뻔하다 뻔뻔해. 다음에는 정말 제 근황을 가져오는 걸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군주편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네. 순트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군주편 마지막 에피소드로 대망의 멍게 군주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멍게 대장님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쉽게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대장님 중에 군주 중에 리더 중에 멍게가 또 쉽게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떠신가요?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네. 네. 뭐 제 기준이지만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멍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리더든 뭐든 간에 네. 굉장히 오만하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멍게가 약간 전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도적으로 본인이 멍게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딱 봐도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이라고 생각한 거는 전자의 타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네. 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냥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근데 그거는 오히려 멍청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 똑똑한 맞아요. 거 아니에요? 똑개야 똑개. 그런가? 네. 그럼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근데 평화로워요. 멍게랑 같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뭐.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똑개가 가장 선호하는 상사지만 네. 그게 아닐 바에는 똑부나 뭐 멍부보다는 멍게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는 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부지런함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게으름이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선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멍게 유형을 실생활에서 많이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상사로서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상사가 멍청하고 게으르면 사실 도태되지 그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뭐 네. 낙하산이 아닌 이상에.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멍게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관성에 어떤 사람? 젖어서. 그런 사람들은 꽤 봤죠. 근데 리더 근데 그거를- 자리는 없었다. 리더에 있긴 한데 그거를 멍청하고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 하고 싶지만 네. 참고 반대합니다. 비님이 뭐라고 하니까 네. 참고. 사실 저는 이런 멍게 유형의 상사는 대안이 없을 때 생기는 상사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네.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조직에서는 절대 상사가 될 수 없는데 네. 어떤 지방에 있는 한직,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곳에 사람이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고 그 사람이 그냥 경험이 제일 많고 제일 오래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상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다 보니까 멍게는 그런 경우 아니면 참 상사되기 어려운 유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말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집단을 저희는 상대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집단에는 그런 멍게의 유형이 많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이나 공사, 네. 공기업 이런 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멍게 대장님들이 안정되어 있으면 정말 별 문제가 없거든요. 네. 주변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 격동하는 시기, 아, 시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서는
상당히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된 뭔가 이제 그냥 루틴한 아까 말씀하셨던 유랑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성, 타성에 젖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무난하게 잘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변해되는 시기, 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하거나 어떤 위기가 빡 닥쳤을 때 이때 굉장히 무능력한 태도를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군주 중에 멍게 군주를 네. 우리가 흔히 몇몇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곰곰이 고찰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과연 뼛속까지 멍게였을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 군주를 모시고 왔습니다. 오. 이 실마리 군주를 통해서 과연 이분이 정말 뼛속까지 멍게였는가 네. 아니면 그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멍게 군주라고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오, 네. 재밌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군주는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루이 16세. 네, 루이 16세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거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먼저 루이 16세는 여러 매체에서 무능한 군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쉽게 생각해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그 극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지 못하고 뭔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네. 그 왕가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걸로 등장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루이 16세가 그렇게 무능한 군주는 아니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곤 해요. 네. 특히 요즘에 와서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가 모든 면에서 멍청하고 게을렀던 군주가 아니고 지성을 발휘했던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루이 16세는 당시 시대 상황이랑 맞물려서 그 프랑스의 격동기에 현명한 정치를 하지 못한 멍게 군주는 맞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그 루이 16세를 멍게로 바라보고 네. 그가 왜 멍게였는지, 무엇이 그를 멍게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루이 16세의 기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루이 16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루이 14세, 15세 그 루이 왕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있으신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미지를 알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뭘 아는 게 있어야 이미지가 있지. 아 그런가요? 로이라 그러시니까 네. 더글로리 전재준 강아지밖에 생각이 안 나. 너무 저렴해진다. 그러면 네. 한번 제시 드려볼게요. 태양왕 루이 14세. 14세. 네. 태양왕 김일성 아닙니까?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마리 앙뚜아네트.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단편적인 것만 알지.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음. 루이 16세가 어떤 인물이야라고 했을 때 네. 잘 모르죠. 왕인가 보지 이 음. 정도이긴 하거든요. 물론 네, 부끄럽지만. 단두대 이슬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 정도만. 음. 예. 그러시구나. 유랑님 모릅니까? 저도 그냥 네. 단편적인 에피소드들만 알고 그냥 정말 뚜렷하지 않은 거의 대략적인 인상들만 있고 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신토님이 생각보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기억난다. 그 베르사유 장미인가요? 맞아요. 오스칼 그거. 네. 그거 뭐야? 정도. 만화도 만화도 애니메이션. 몰라요? 네, 몰라요. 그 베르사유 장미라는 만화가 있다라는 것만 엄청 유명한 그 장미. 네, 오늘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아예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알겠습니다. 초등 최대한 수준으로 쉽게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루이 16세는 루이 14세와 15세 뒤를 이어서 프랑스 왕이 된 인물이에요. 당연하겠죠. 그건 압니다. 조금만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1750년대에 태어나서 1790년대에 생을 마감한 인물인데요. 네. 재위 기간은 1774년에서 92년도까지고요. 이 사이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네. 사건이냐면 바로 프랑스 혁명이 그렇죠. 네, 1789년부터 1794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루이 16세는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이 16세의 아버지가 루이 15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이 15세가 할아버지예요. 손자라는 거죠? 네, 손자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11살의 나이로 왕세 손에 봉해지고요. 네. 15살에 결혼을 하는데요.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 인물이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20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요. 네. 네, 그런 인물이고요. 거구였다고 해요. 190cm가 넘었다고 하고요. 뭐 흔히 묘사되기로는 대식가였다, 식욕이 많았다라고 묘사를 하곤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랑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두대에서 사용이 된 왕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왕권을 정지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네. 사실 이 루이 16세가 물러난 이후에 사용된 이후에 일련의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왕정복고가 되면서 루이 18세도 있고 19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루이 16세가 처형된 왕권이 중지된 왕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마지막 루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네. 그들도 뭐 라스트 루이 뭐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루이 16세의 기본 신상을 살펴보았으니 그의 멍게 면모를 살펴보러 18세기 프랑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 파트는 어쩔 수 없었다고 파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 파트에서는 루이 16세가 멍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과연 이게 그 이유에 합당한가? 그 이유 속에서 멍게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착한 게 나쁜 거야? 라는 파트인데요. 뭐 연기 욕심 있습니까? 착하게 나쁜 거야. 네, 여기서는 루이 16세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런 선택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먼저 파트 첫 번째, 어쩔 수 없었다고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트에서는 루이 16세가 나라를 이어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네. 이 당시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재정이 매우 악화되고 국력이 최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냐면 17세기 프랑스가 매우 부강한 나라였어요. 네. 네. 국가 재정도 막 풍성하고 노동력도 아주 풍성했고 농경사회가 일찍부터 발달하면서 인구도 쭉쭉 증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루이 14세와 루이 15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냐면 전쟁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하다 보니 패배하는 게 쌓여가면서 나라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루이 14세와 15세는 어떤 왕들이었냐면 왕권을 매우 강화시킨 왕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강화를 시켰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걸 이제 자신의 공으로 삼고 네. 귀족들에게 각종 권리를 쥐어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할 수 있는 권리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지면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에서 그 예산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귀족들한테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내가 너네의 권리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예산을 충당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한테 빌리는 거예요. 네. 이자 생각 안 하고 계속 빌리는 거죠. 계속 빌려서 예산을 충당하거나 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연히 나라의 재정은 말이 아니었어요. 네. 나라의 빚이 날로 불어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루이 14세와 루이 15세는 워낙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고 이제 시민들의 등골만 휘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루이 16세가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루이 16세가 즉위했을 당시에 나라의 재정은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네. 최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지표냐면 당시에 한 해 세입 있잖아요. 나라의 수입. 예산의 60%가 다른 나라의 진,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였어요. 원금도 아니고 이자를 갚는 데 쓰인 거예요. 60%가.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빙하기였어요. 소빙하기. 소빙하기. 네. 네. 그래서 자연재해가 거듭되면서 흉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겠네. 네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데다가 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 더 나았던 게 영농혁신을 좀 빨리 한 나라들도 있는데 네. 프랑스는 영농혁신에 뒤처졌던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이나 곡식의 가격은 날로 폭등하는 상황이었고 재정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악화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이 16세가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프랑스의 재정과 국력적인 측면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계급 문제와 세금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네. 프랑스의 당시의 신분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그리고 3신분이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평민 신분이 96%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평민 신분이 나라의 세금을 모두 책임진 거예요. 1신분은 어떻게 피했냐면 성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금 대신 충분히 내가 역할을 다 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요. 이 신분은 내가 전쟁을 나가서 너네를 위해서 피해 세금을 냈어 라면서 세금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평민들이 세금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평민 중에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흘린 건 물이냐? 라는 여러 가지 많이 시도하시네요. 오늘. 약간 물이냐? 이주일 선생님 다녀가신 것 같은데. 콩나물 박판 못 찾냐? 말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세금 징수도 정말 각종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다. 브리니아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진정하겠습니다. 진지해요 지금. 예. 물이냐? 죄송합니다. 네. 네. 진정하세요. 교회에서는 11조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인두세를 가져가고요. 그런데 사람 머릿수에 맞춰서 진정했어요 저는. 진정했는데. 표정이 진정 못했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네. 사람 머릿수에 맞춰서 세금을 가져가는데요. 네. 진짜 악독했던 게 귀족과 성직자의 머릿수도 세요. 그 다음에 그것도 세금을 평민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 또 세금의 명목으로 가져가고요. 네.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지역별로 관습과 법이 달랐어요.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는데 특히나 파리의 세금법이 악랄했다고 해요. 파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법이 특히나 악랄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3신분에서는 굶주림으로 인한 기아와 사망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조금조금하게 루이 14세, 15세 때도 조금조금하게 농민 반란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문화가 발달을 하냐면요. 화려한 로코코 문화가 발달을 해버려요. 이때 미술 양식도 미술 사조도 로코코 사조가 발달을 하는데 네. 이게 왕가와 귀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요. 네. 흔히 그냥 생각하시기에 파티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파티, 연회, 도박, 사냥 이런 문화인 거예요. 네. 왕가와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인들의 권리와 특권 의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프랑스가. 이런 네. 상황에서 필요했던 군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뭐 뒤집어 엎어야지. 조세 개혁을 단행하고 네. 평민들을 위해서 그 곳간을 열고 이런 사람이 필요했겠죠. 근데- 민심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귀족들한테 뜯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그들과의 친분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면 세금 개혁을 섣불리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 때, 15세 때에는 본인들의 그런 부족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왕권을 계속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으면 현상 유지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일체제를 탈피하거나 이런 군주여야지만 이 시기를 좀 무마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탈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루이 14세, 15세, 16세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루이 14세, 15세 때에는 강력했어요. 왕권이 너무 강력해서 그 말도 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사실 조금 와전된 거긴 한데 네. 이렇게 뭐 똑같은 워딩을 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짐이 국가와 일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루이 16세에 와서는 루이 14세와 15세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는데 루이 16세라는 인물은 14세, 15세에 비해 왕권을 강화해서 왕권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 개인적인 능력이 좀 딸렸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루이 16세의 멍게 면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트 1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당시 나라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면모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는 게 사실은 그 선대 왕들이 싸질러 놓은 일종의 똥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네.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상사의 분면에서 만약에 똑개 군주였다면 분명히 이 상황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개 군주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폭군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좀 무능의 이미지가 좀 크지 않나. 왜냐면 뭐 순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앞선 선대 왕들이 왕권의 강화라는 어쨌든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택했을 때 네. 정책이라는 게 그래도 그 전의 왕의 정책을 이어나가게 되면 그들이 쌓았던 조금의 그런 성과가 다음 왕에서 이렇게 폭발될 수도 있는데 네. 아예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물론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 선대 왕들의 그런 일지를 이을 수 있는 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뭔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루이 14세, 15세 때와는 변화했어야 됐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빚도 너무 많이 쌓여져 있었고 변화했어야 했지만 이제 그 변화의 갈피를 못 잡았던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한대로 했으면 더 망할 확률이 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누적되어 워낙, 있는 그 피로감이 너무 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재정 자체가 너무 악화돼 있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켜도 그게 뭐 강화시킬 만한 어떤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쉽게 그렇습니다. 말해서 이전 왕들이 한 정책을 지금 적용하면 망하니까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그러면 과연 루이 16세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 나라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파트 2는 착한 게 나쁜 거야 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성격이 파탄난 유능한 상사 vs 천사 무능 상사 중에 어떤 상사를 선호하시는지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성격 파탄 유능 상사는 맨날 인신공격을 해요. 유능한데 독설가야. 네. 그래서 옆에만 가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유능해서 뭐 일의 성과나 이런 건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런 상사고요. 천사인 무능 상사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람도 없고 성과도 없는 일만 가져와요. 근데 옆에만 가도 따뜻한 기운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못해서 맨날 야근을 같이 해야 돼요. 네. 둘 중에 어떤 상사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후자예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선생님 플래처가 네. 그 첫 번째 유능하지만 인성은 파탄난 상사의 유형이잖아요. 네. 근데 저걸 보면서 저렇게 채찍질을 해서 이제 그 주인공이 드럼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지만 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거의 뭐 정신병 걸릴 정도로 우울증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다 쳐내도록 이제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네. 네. 저렇게 일상 속에 뭐 사실 맨날 욕먹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생님 전자입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그러니까 유능한 상사는 좋지만 네. 성격이 파탄난 유능한 상사는 싫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직장 생활에서 성과를 내는 것 때문에 압박받고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한다 많이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내 인간관계를 망쳐버리는 유능 상사라면은 뭐 그게 더 나쁘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 무능 상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굳이 뽑자면 천사 무능 상사를 좋아하게 되려면은 내가 유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그럼 으쌰으쌰만 해줘. 내가 일 다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예요. 진짜요? 저는 플래처 좋아합니다. 플래처 선생님. 본인이 성격이 파탄나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견딜 수 있어.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고 좀 안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후자의 그 착한 사람이 낫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성장의 측면을 보면 저는 전자의 그런 파탄자가 조금 낫지 않나? 전 반대인데. 그러게요.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야금야금 해쳐서 맞아.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깐 얘기했던 유랑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성격이 파탄난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응이 돼. 근데 진짜? 마음이 그건 따뜻한 가스라이팅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요? 나 이미 당한 거야?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계속 잘해주면 네. 그건 그냥 당연한 게 돼. 근데 그런 사람이 한번 제대로 안 해줄 때 충격이 더 크고 전자의 사람이 제대로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치. 보여줬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그런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차라리 저는 근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격 파탄 유능 상사의 면모는 성장을 이끌 수는 있어도 그 성장의 명분이라든지 성장의 동기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뭘 해든 그러면 성장만 하면 되겠다는 이상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게 뭐 개인한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그렇죠. 사회 자체가 너무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부하를 대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 밑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편하자고 해놓고서는 나 널 성장시키기 위한 그치, 거라고 맞아. 세뇌를 시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낫다. 굳이 선택하자면 네. 근데 유능한 상사가 나의 성장을 보장시켜주진 않지 않아요? 맞아. 그게 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성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자의 상사 밑에서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성장의 그런 깊이나 높이가 마음 따뜻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사나운 사람 밑에서 빡세게 일하는 사람이 더 크고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눈빛을 보니까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오히려 아까 전에 단기 장기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성격 파탄 유능 상사에서 그 채찍질 받아가면서 단기간에 빨리 뛸 수는 있지만 네. 경주말이 빨리 뛰다 보면은 그 신체 고장나는 것처럼 네. 빨리 소모돼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과연 장기인가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일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소모품처럼 쓰이고 말아버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오히려 그 천사 무능 상사라고 하셨지만 사실 나에게 칭찬해주고 뭐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타성에 져서 퍼져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 나를 도덕적으로 감화시켜주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의 밑에서 네.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막상 저희가 상사가 됐을 때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유랑님, 유생님이 아주 성격 파탄자로 밑에 사람들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물론 그런 생각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대경환의 상사 아니십니까 빈동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하위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네. 개인의 선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저는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추가해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저 천사고 무능한 상사가 있는 환경. 네. 그리고 존폐 위기인데 성격은 파탄났지만 유능한 상사여서 우리 회사를 좀 끌어주고 다시 좀 부흥시킬 수 있는 상사. 맞아요. 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프랑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프랑스 사회에서 필요했던 군주는 어떤 군주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천사인 무능 상사보다는 이 시기에는 네. 성격이 파탄났지만 그래도 유능했던 상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군주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왜 천사 유능 상사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약간 태종 이방원 같은 애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 그렇죠. 프랑스에.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루이 16세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나눠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루이 16세는 소심하고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여리고 세심한 왕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군주의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특성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심성이 착한 거는 맞아요? 이때 루이 16세가 왕에 즉위하기 전에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데 잘 다스리고 싶어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특권 계층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모든 계층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더 살펴보면 처남인 요제프 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루이 16세를 일컬어서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칭찬이야? 칭찬입니까? 권력각인데요. 시간이 좀 필요하대. 그러니까 사람이 약은 게 아니라 좀 진득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진가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생활기록부를 보는 것 같네. 그리고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워낙 소심하고 유약해서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 관계 맺는 일에 흥미와 재미도 없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네. 불쌍하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점이 될 수 있었던 게 이때 루이 14세나 15세 선대 왕은 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관계 맺는 것에 흥미가 없었다는 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점을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좀 상쇄시킨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워낙 시민들이 이 왕가에 대해서 귀족에 대해서 반발심이 컸기 때문에 지금 매체에서 그리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미지는 악녀, 네. 오히려 왕을 위협하는 아내 의 이미지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 유명한 가짜 뉴스라고는 하던데 맞습니다.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빵이 아니면 쿠키를 먹으면 되지. 네. 일단은 가짜 뉴스예요. 네. 그리고 이런 면모를 살려서 뭘 좋아했냐면 손재주 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세심하다 보니까 손으로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약간 예술가적인 측면이 그렇네요. 좀 특성이 좀 있었네요. 사람이. 예술가에다가 과학자적인 측면도 있었던 게 뭘 만들었냐면요.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만들었는데요. 이 당시에 시계는 지금으로는 그냥 뭐 만들면 되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정도의 고차원적인 과학 기술이 요구되었던 그쵸.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들기를 좋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단순한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우면서 아이러니한 게 단두대의 칼날 디자인을 루이 16세가 했다고 맞아.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처형되게 될 그 사선형의 칼날을 루이 16세의 조언을 듣고 개량을 했다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도 뛰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났던 면모들을 보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외향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혼자 조그맣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잘 배웠는데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섭렵했다라는 자료가 남아 있고요. 또 마음이 여렸다. 세심했다라는 면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이 당시에 루이 16세가 형벌의 인도주의화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나라를 다스릴 이 즈음에는 고문도 어느 정도 중지가 되고 사형의 집행률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인물이었고요. 원래 그 단두대가 되게 인도적인 처형 방식이라면서요. 한 번에 죽이게 하니까. 근데 루이 16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반월형이었대요. 그래서 한 번에 처형되지 않았던 거예요. 끔찍하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루이 16세가 사선으로 하면 칼날이 날카로워서 한 번에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진짜 만들었나 보다.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서 처형을 당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수뇌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뒷면을 살펴보면 왕비를 정작 지켜주지는 못하는 수뇌보 왕이었습니다. 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루이 16세가 15살, 마리 앙투아네트가 14살, 뭐 이 정도의 나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왔는데요. 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오랜 기간 적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영국이랑 당시에 프로이센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어야겠다 해서 결혼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국에 어떻게 보면 여인이 우리나라의 왕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과 평민들에게 마리 앙투아네트는 진짜 구박대기였어요. 눈에 가시고 아까 유생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짜 소문이 정말 무성했습니다. 실제로 악녀가 아니라 악녀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마리 앙투아네트는 외향적이고 파티와 연회를 좋아했다고는 해요. 네. 근데 그런 면모가 사실 전 루이 14세 때 15세 때보다는 흔히 표현하기를 10분의 1로 줄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때보다는 훨씬 줄였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여인이 하니까 더 눈에 가시로 본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어쨌든 귀족이 자기네들한테 올 화살들을 약간 마리 앙투아네트한테 좀 돌리면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루이 14세 때 15세 때는 왕의 애인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애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애인이 나라를 쥐고 흔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루이 16세는 애인을 두지 않아요. 정부를 두지 않습니다. 네. 되게 다정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아들들한테도 좋은 아빠였다. 라는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게 당시에 프랑스 사회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마초적인 인물이 대우받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왕이 애인을 둬도 역시 우리 왕. 힘이 넘쳐? 네, 힘이 넘쳐. 라는 시기였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은 시민들에게 잘못을 해도 보호받는 존재였던 동시에 그럼 왕이 잘못을 하거나 왕가에서 잘못을 했을 때 누가 욕을 먹는 일이 많았냐면 왕의 정부가 욕을 먹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가에서 사치를 한대 왕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연회를 연대라고 했을 때 누가 그래? 했을 때 왕의 애인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루이 16세는 애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욕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다 먹는 거예요. 욕바지를 했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순애보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루이 16세가 상당히 소심했다라는 면을 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왜? 그래서 그 이유를 당시에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진을 받게 해요. 루이 16세한테. 문제가 있는지. 근데 성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었던 거예요. 왕비와의 잠자리를 피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다고?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심리적으로 워낙 소심하고 유약하다 보니까 피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비의 형제가 와가지고 조언을 해요. 네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나서야 이제 아이들이 출산되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소심하고 유약했던 거예요. 상상을 잘 못하네. 네. 근데 그거가 자식이 안 생겨서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실제로 아니라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기록으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보냈던 편지들도 남아 있고 고민 상담을 했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약해, 마음이 너무 여려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겠죠. 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뭐 그런 결과 이제 그 후에 아이가 탄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루이 16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통 사회성을 길러준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자녀한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루이 16세가 뭐 크게 잘못할 일은 없겠다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 면모가 루이 16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네. 어떤 면모였냐면요. 네. 루이 16세는 상당히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흔들리고 쉽게 말해서 줏대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면으로부터 그가 잘못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까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그런데 루이 16세의 첫 번째 선택의 실패는 왕권 확립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절대왕정기의 국왕은 사실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를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나라가 굴러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루이 16세의 성품에서는 그럴 만한 결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귀족들은 왕의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냐면 재정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여기서도 루이 16세가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당시에 나라 상황이 안 좋고 흉작이 여러 번 거듭되면서 곡물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이 곡물의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정을 해야죠. 그쵸? 사들여 그렇죠. 네. 나라에서 이걸 사들여서 네. 뭐 가격을 일원화 시킨다든지 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 루이 16세가 되게 특이한 결정을 해요. 뭐죠? 곡물 거래 자유화 조치를 해버려요. 자유. 네. 뭐야? 자유가 그렇게 좋아요? 신자유주의. 네. 곡물값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오르고요. 파리의 시민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진짜 배가 고파서 죽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아, 일종의 민영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 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네. 이 당시에 재무총감이랑 같이 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재무총감이 이 선택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다른 선택은 합리적 제안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 세금을 국가가 직접 걷자. 그리고 토지의 대장을 써서 귀족들도 세금에서 피해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부동산 오히려 등록제 같은 네. 거.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는 게 네. 왕실도 투명하게 검사해서 세금 내는 게 내 일조를 하자라는 제안도 하는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선택을 했을 때 그걸 시행시켜버리고 뭔가 옳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사임되어 버리는 거죠. 그거는 루이 16세 온전히 자기 결정이었나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네. 루이 16세가 정치적 결정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귀족들의 입김이 상당했고요. 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입김도 있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럼 실세였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 실세는 머리 끝에 올라와 있던 귀족들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재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선택이었냐면 당시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미국이 영국한테 독립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미국의 독립전쟁인데 영국과 프랑스는 앙숙 사이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 재정을 미국에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사실 속마음으로는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려는 마음이었는데 네. 이게 미국이 잘해버린 거죠, 전쟁을. 그래서 그냥 미국이 이기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막대한 재정만 지출하고 끝나버립니다. 아, 그걸 차관으로 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만 거예요? 네. 바보 아니야? 왜? 뭐?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거예요. 영국이 싫어서. 영국을 견제하려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됐을 때 정부의 부채가 정부 수입의 900%에 달았다고 해요. 네. 갑자기 자꾸 왜 우리나라 생각이 들죠, 저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때에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느 정도 입김을 루이 16세한테 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루이 16세도 생각을 해요. 아, 귀족한테 세금 부과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는데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려다가 물러서고 하려다가 물러서고 이렇게 결정과 번복을 반복하게 됩니다. 요약해가지고 또. 네, 맞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두 번째 문제였던 계층 문제가 터지는데요. 네. 루이 16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귀족한테 세금 걷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사회라고 그 대표들이 모이는 명사회를 소집을 하고 세금을 개혁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고등 법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고등 법관이 승인을 해야 이걸 적용시킬 수 있었던 거였는데 고등 법관들이 당연히 귀족이었고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고등 법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명사회는 너무 소규모 회의다. 총 신분회에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왕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잠깐 물러나서 총 신분회 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고요. 그래서 이제 1789년에 베르사유에서 총신분회인 삼부회가 개최가 돼요. 네. 이 삼부회는 여러분 고등학생 때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각 계층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회의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각 계층에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걸 통일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의도는 그건데요. 루이 16세 이때 개최된 삼부회가 175년 만에 개최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목소리를 들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루이 16세는 일단 삼부회 개최를 승인을 하고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평민들이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루이 16세는 귀족들한테 그리고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물릴 생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루이 16세가 평민들한테 진정서 형식을 배부를 해요. 그래서 너희 힘든 거 여기다 써. 내가 들어줄게. 라는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평민들은 조세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그리고 노예무역 반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모인 거죠. 그럼 당연히 모인 자리에서 안건은 세금 문제가 가장 화두로 떠올랐고요. 이 당시에 신분의 대표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투표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귀족들의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막아야 되잖아요. 이 네. 의견들을. 그런데 귀족들 측에서는 투표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분별로 한 표씩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훨씬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도 높고 한데 그쵸. 우리가 더 표를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면서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는 두 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평민은 한 파트였기 때문에 신분별로 투표를 하게 되면 2대1로 평민들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직자와 귀족은 이 회의에서 평민들을 되게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냐면 막 천한 것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네. 너네 우리가 나오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좌석도 따로 앉아요.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등한 회의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루이 16세가 제스처를 처음에 평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으면 끝까지 들어줬으면 됐을 텐데 그쵸. 또 귀족들이 입김을 불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 회의 없던 걸로 해 라는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니까 제3신분들은 안 된다. 우리 단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따로 모여서 국민의회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귀족들의 어떤 재정 어원 자체가 평민들한테 나오는 거였나요? 그렇죠. 평민들이 네. 힘들게 일해서 그 세금 내고 귀족들한테 그 토지 사용료 내고 시절 사용료 내고 하면은 귀족들은 그걸 원천 삼아서 재산을 불려가고 그리고 귀족들한테서는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쌓여서 오는 거죠. 걔네 것까지 다 내준다 그랬죠. 그렇죠. 진짜 엉망진창이었군요. 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왕권 자체를 강화했으려면은 조세 개혁을 통해서 평민들한테 직접 세금을 받고 네. 귀족들의 어떤 힘을 낮췄어야 했는데 네. 강해진 귀족들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휘둘리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은 제3신분을 단결하지 못하는 조치를 여러 가지 취해요. 뭐 회의실 문화를 붕괴한다든지 그들을 해산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와중에 제3신분의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들의 회의실을 루이 16세와 왕과 귀족이 봉쇄했기 때문에 제3신분은 그 회의실의 장소를 옮기는데요. 이때 옮기는 장소가 베르사유 건물의 테니스 코트였어요. 네.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을 하는데요. 이 테니스 코트의 선언은 그 혁명의 시초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선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는 이대로 해산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게 개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루이 16세에게는 귀족들도 압박을 해요. 루이 16세 너 생각 잘해. 우리 배신하고 평민들 측에 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 루이 16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래 그럼 평민들 해산시켜야겠다 하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아이고. 네.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네. 네. 그 군대 동원에 평민들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치를 떨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실에 참가했던 그 평민들뿐만이 아니고 지방 곳곳에 있던 평민들, 나라 곳곳에 있었던 평민들이 합세하기 시작해서요.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도 이어져 있는데요. 네. 네. 민병대가 조직이 되고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획득하고요. 네. 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루이 16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외쳤는데 이게 맞냐?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건 혁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아니라 혁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프랑스에서 평민의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네. 일반 농민들도 있었겠지만 부르주아들이 많지 않았었나요? 네네, 그 당시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민들이 힘을 키워갈 조건도 갖추고 있었어요. 네, 자본력도 가지고 있었고 수도 일단 많았고요. 네, 그런 와중에서 혁명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루이 16세의 일기를 살펴보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몰랐나 싶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이때 루이 16세가 쓴 일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특별한 일이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진짜 상황 파악 능력이 제로네요, 네. 진짜. 그에 더해서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했던 그 사냥 수확물들을 일기에 기록했나 봐요. 평화롭게 사냥감도 없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좀 맞아야겠는데. 이 평민들의 혁명은 지방까지 확산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아까 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 판단 능력을 그야말로 상실해버립니다. 네. 초반에는 혁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전제군주제 이거 물러설 수 없다 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입헌군주제 안에서 그래 나 거기서 왕하면 되지라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입헌군주는 절대 싫어 라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영국에서 그런 거 아닌가? 영국이 입헌군주제를 택해서 뭐 그런 그럴 거 아닐까요?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데에서는 고집이 있네요. 우유부단하지 않은데? 그쵸. 그러니까 구체제를 지키려는 그 의지는 강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익숙한 것으로 탈피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익숙한 곳에서? 네. 이런 와중에 이제 평민들은 인권선언과 특권 폐지법을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 승인을 끝까지 거부해요. 루이 16세가. 그런 와중에 이제 나라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무정부 상태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 일을 대부분 아내에게 의존했다라는 말도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말도 남아있습니다. 평민들이 싫어할 만했네요. 굉장히 그 맞아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네, 그 사람의 맞습니다. 그 성격과 인품과는 별개로 해서 네. 그런 이야기들 떠돌면 싫겠죠, 아무래도. 네. 겉으로 보이는 거는 왕은 착해 보이니까 네. 누군가하고 조종받고 있다라고 그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요. 루이 16세가 인권선언을 거부하니까 또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르사유로 향하거나 네. 조금조그맣게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공격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중간에서는 중도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때에 와서는 저는 좀 늦었다, 시기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와중에 루이 16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는 점점 혁명군한테 점령되어가는 상태이고 자기는 손쓸 도리 없이 약간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라를 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바렌 도주라고 부르는 그 도주인데요. 1791년, 그러니까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루이 16세 일가가 포위되어 있다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제안으로 도주를 시작해요. 성공할 줄 알거든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면 미리 선언문을 남겨놔요.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한 것에 대한 비판을 왕의 입장에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는데 말에 의하면 우물쭈물하다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썰인 것 같은데 당시에 루이 16세가 족발을 좋아했대요. 어떤 지방에 갑자기? 족발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도주하는 경로에 그 족발집이 족발 유명한 지방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식욕이 좀 좋다 그러지 않았었나?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네. 이 족발 먹어야겠다 한 부지런한데?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족발이라는 음식이 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가 늦어졌다라는 썰이 있던데
근데 이건 자료로 남아 있긴 한데 이렇게 네. 말하더라고요. 아, 그 지방의 그 족발 홍보하려고 왕이 먹다가 죽은 족발이다. 오늘 에피소드 제목 족발왕 루이 26세 어떻습니까? 이거 썰이어서. 아, 썰입니까? 네. 아. 하여튼 그런 말이 있던데 어쨌든 뭐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차를 본인이 타던 화려한 마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다가 늦어졌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물쭈물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늦어지고요. 네. 망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체국장한테 정체를 들켜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이때 모든 권력이 박탈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프랑스 왕으로서의 권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루이 16세는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뭐 그분은 준비하지 않았겠지만 준비시켜줬네. 네, 준비시키게 되는데요. 당시에 프랑스에서 혁명군이 막 일어나니까 국외에서도 불안감을 느꼈대요. 왜냐면 네. 국외에서도 절대왕정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불안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러면 어떡해. 쟤네가 모범이 되면 어떡해. 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을 계속 지속하게 되고요. 네. 오스트리아와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루이 16세를 구출할 계획도 세웠었다고 해요. 오. 프랑스로부터 구출할 계획도 세웠다고 하는데 뭐 그게 잘못 일이 꼬이면서 그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의 원흉도 루이 16세와 그 일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사형의 명목은 오스트리아와 내통했다. 해외 국가와 내통해서 우리나라를 전쟁에 빠뜨리고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었다라는 죄목으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 네. 죄목이 있는지는 몰랐네. 일종의 반란죄, 반역죄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중도파 쪽에서는 네. 끝까지 왕을 좀 수호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컸다고 합니다. 네, 아주 격렬한 그 혁명파 아니고서야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왕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없는 세상은 그들로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핵심적인 죄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급진적인 혁명파의 주장에 의해서 루이 16세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자료도 남아있어요. 사형시키기에는 마땅한 죄목이 없는데 왕을 살려주면 혁명에 대한 대의명분이 그쵸.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루이 16세 왕과 일족은 재판을 받고 루이 네. 16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사형당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국민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 하지만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을 용서하겠다. 곧 당신들에게 흘러내릴 이 피가 프랑스에 전해지지 않기를.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뻔뻔해 이렇게. 그리고 뻔뻔하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나의 모든 일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생각하는 건데 뭐. 그럴 순 없지. 너무 뻔뻔한 거죠. 죽기 직전에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죽을 수 없잖아. 이제 네. 반성조차도 없는 너무 끔찍한 애야 진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네. 일단 루이 16세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었지만 이쯤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루이 16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멍게는 맞는데 과연 이 사람이 현대에 있었다면 멍게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을까? 네, 이런 네,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 프랑스의 격동기에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네. 멍게로서의 그 운명을 짊어지고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멍게로서 살아가는 거 자기 혼자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네, 이제 군주고 왕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한 국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이 뭐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능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주에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가야 돼서 그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근데 저도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은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저는 그 왕의 위치에서 뭐 아무리 환경이 뭐 어쩌다 상황이 어쨌다 시대가 어쩌다 이렇다 할지라도 네. 무능은 저는 죄라고 생각하고 유생님과 똑같이 네. 절대 뭐 성격이 착하고 심성이 곱고 의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만했다. 오. 다만 뭐 유랑님 말씀대로 좀 안타깝긴 하죠. 뭐 희생양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굳이 재평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재평가할 정도의 건덕지가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랜만에 빈동님과 의견 일치가 됐네요. 하나가 됐습니다. 뭐 선트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선트님은 어때요? 네. 저는 이 사람이 현대에 살았다면 네.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에 왕을 했다면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제 안에서는 좀 평화로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공화제의 가치관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군주였던 거죠.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면 달랐을 수 있겠지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정된 최후를 맞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네. 정도와 네. 성군이 될 수도 있었다. 정도는 다르잖아요. 성군은 못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 정도로 뭐 욕먹고 처형당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군주가 그런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만드는 것도 군주 역량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변명할 수 없는 여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군주 입장에서는 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에피소드 시작할 때 네. 이 루이 16세가 과연 비운의 멍게인가, 시대를 그렇죠. 잘못한 건가, 아니면 뼛속까지 멍게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네.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뼛속까지 멍게다, 아니면 비운의 멍게다, 이렇게 한 분씩 의견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이 다르게 나올까요? 네. 비운의 멍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요? 그럼 모두 뼛속까지 멍게인 걸로? 네. 네. 군주로서는 뼛속까지 맞아요. 만든 거다. 군주로서는. 그렇죠. 네. 뭐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순트님? 저의 의견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 군주편 마지막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군주편을 다뤄봤는데 뭐 김일성, 햄릿, 다윗, 루이 16세 이렇게 4명의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뭐 군주편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진행됐던 네. 네, 그런 특집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그래도 뭐 나름의 시도였기 때문에 조금은 뭐 평소보다 다른 분위기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네. 뭐 아무쪼록 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바람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